안녕하세요. DJ 현희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께 인사부터 올리겠습니다. 저는 바다의 향기가 진하게 풍겨오는 통영에서 나고 자란 30대 중반의 여성입니다. 여러분, 아무래도 대한민국은 서울공화국이라는 말이 있듯이 모든 것들이 서울을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너 어디 살아? 하고 물어봤을 때 지방 사람들은 시, 군, 구 다 붙이는 마당에 서울 사람들은 동네 이름만 떡하니 대더라고요. 제가 왜 지역 이야기로 포문을 열었냐고요? 솔직히 요즘 시대에 지역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지역 비하에 힘쓰는 사람들이 있음을 알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통쾌하게 복수로 마무리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그럼 잘 따라와 주세요. 저는 경남 통영의 아주 작은 어촌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사람들이 말하길 제가 태어난 그날 아침 통영 바다 앞에 돌고래떼가 나타났다고 하더군요. 마을 어르신들은 돌고래를 보면 괜히 마음이 밝아지고 기분이 좋아진다고들 하시죠. 돌고래떼라는 것을 보는 것이 쉬운 일은 결코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태어나던 날이 돌고래떼는 마을 사람들에게도 진기한 광경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그날 돌고래떼가 출몰을 한 이후 바로 동네에 울려 퍼지는 제 울음소리에 동네 사람들은 하나같이 입을 모아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 울음소리가 누구네 집이야? 아이는 복이 많은 아이구먼. 돌고래떼가 와서 축하까지 해주는 걸 보니 말이야. 이게 무슨 보통 경사요? 오늘 뱃일하러 나간 사람들 전부 떼돈 벌겠구만. 저 집애가 나중에 바다를 지킬 선장이 될 줄 누가 알겠어? 여선장 얼마나 멋지겠어? 여자가 선장은 무슨 놈의 선장이야. 좋은 집안에 시집가서 귀하게만 살아야지. 선장일 하면서 여기저기 몸쓰다가 탈라. 우리들 보소. 어디 몸 하나 성한 데가 있나? 말이 그렇다는 거지. 누가 진짜 선장하라 했수? 제가 조금 더 자란 뒤에는 마을 사람들이 저에게 매번 돌고래 이야기를 하며 배가 뜰 때 바다에 나와 손을 흔들어 주라고 부탁을 하기도 하셨습니다. 제가 바다의 기운을 달고 태어났다고 덧붙이시며 말입니다. 정말 그런 말들이 어렸을 적 제게 얼마나 많은 상상의 나래를 펼치게 했는지 모릅니다. 마치 저 자신이 바다의 아이인 양 운명적으로 바다와 얽힌 삶을 살아가게 될 것만 같았죠. 하지만 현실은 조금 달랐습니다. 저는 사실 바다가 그다지 좋지 않았습니다. 어릴 적 한 번은 바닷가에서 수영을 하다가 갑작스레 물살에 휩쓸려 큰일이 날 뻔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직도 그날의 기억은 생생합니다.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발이 닿지 않았고 숨이 턱턱 막혔으며 물속의 소리는 마치 다른 세계에 있는 듯 했죠. 그런데 어떻게든 기적처럼 살아났습니다. 그 일을 두고 동네 사람들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이고, 용왕님이 살려주셨다니까. 이 아이는 바다의 축복을 받은 애라니까 절대로 함부로 대해선 안 돼. 바다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면서도 파도에 쓸려 멀리 가지 않고 해안가로 빠져나온 게 용하긴 하네. 이거는 정말 축복받았다는 말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구만. 보통은 바다에 빠지게 되면 파도에 밀리고 밀려서 멀고 깊은 바다로 흘러가게 되는데 저는 반대였어요. 물살이 잔잔하지도 않았던 날이었는데 소용돌이에 휩싸여 제자리에 계속 멈춰 있다가 힘을 빼자 점점 해안가로 밀려오게 되었거든요. 물론 저를 구하러 오신 동네 어르신들 덕분에 조금 더 빨리 탈출할 수 있었지만요. 그날 이후로 저는 바다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통영이란 곳은 바다 없이는 설명할 수 없는 도시지만 저에게는 바다보다는 육지가 더 편하고 도시에 대한 동경이 컸습니다. 지금이야 통영도 많이 발전해서 여행객들로 북적이지만 제가 자라던 시절엔 한적한 시골에 불과했거든요. 저희 집은 평범했습니다. 뱃일을 하신다고는 하지만 배 한 척 가진 것도 아니고 저희 부모님은 선장이 아니라 뱃일을 돕는 인부셨습니다. 배가 한 척만 있었어도 조금은 형편이 나아졌을지도 모르죠. 아버지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배 한 척만 있었으면 니들 공부 걱정은 안 해도 됐을 텐데
돈 걱정 없이 하고 싶은 거 다 시키면서 그렇게 살았을 텐데 말이야. 하지만 배 한 척을 사는 게 어디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그 값이 장난이 아니니까요. 그렇게 저희 가족은 부유하진 않았지만 누구보다 근면하고 성실하게 살아갔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가족이 자랑할 수 있는 건 어머니의 손맛이었습니다. 어머니는 해산물을 참 잘 요리하셨습니다. 해산물이라는 게 사실 아무리 싱싱해도 매일 먹다 보면 쉽게 질리기 마련인데 어머니가 해주시는 음식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매번 새로운 맛이 나고 식탁에 오를 때마다 오늘은 또 어떤 반찬일까 기대하게 되었죠. 동네 아주머니들은 자주 그러셨습니다. 어멈, 식당 한번 차려보는 거 어때? 손님들이 줄을 서서 먹을걸? 아이고, 돈이 있어야 식당을 차리지. 그냥 우리 식구 맛있게 먹으면 된겨. 그 손맛이 아까우니까 하는 말이지. 바깥 양반이 뱃일에서 벌어오는 것보다 더 많이 벌 수 있는 거 아니야? 저희 어머니께서는 매번 말이라도 고맙다 하시며 손사래를 치셨습니다. 식당을 차릴 수 있을 만큼의 형편은 아니었지만 어머니의 손맛 덕분에 저희는 늘 풍성한 식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방금 바다에서 건져온 생선이나 조개, 멍게, 성게 같은 것들로 만든 요리들이 매일처럼 식탁에 올랐고 그 덕분에 저는 해산물에 대한 특별한 입맛을 가지게 되었죠. 아무리 도시에서 고급 일식집에 가도 어머니가 해주신 회덮밥이나 매운탕을 따라오진 못하더군요. 돌이켜보면 그 시절은 가난했지만 따뜻했습니다. 새벽에 일하러 나가는 아버지를 따라 한국까지 나가던 일도 있었고 가끔은 남는 생선을 얻어오시던 날이면 온 가족이 둘러앉아 회를 썰어 먹으며 도란도란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바다는 제게 공포의 대상이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가족과 삶을 지탱해주는 삶의 터전이기도 했던 셈이죠. 하지만 제 마음은 늘 도시를 향해 있었습니다. 넓은 거리, 반짝이는 불빛, 사람들로 북적이는 거리가 저를 끌어당겼습니다. 저는 이 좁은 마을을 벗어나서 더 큰 세상을 보고 싶다는 생각을 품고 자랐습니다. 마치 바다에서 날아오르는 갈매기처럼요. 저희 어머니는 통영시장 어귀에서 반찬을 팔았습니다. 뭐 가게가 따로 있었던 건 아니고요. 길가에 좌판을 깔고 반찬을 내다 파는 그런 식이었죠. 지금 같으면 식품위생법이다 뭐다 해서 단속에 걸릴 일인데 그 당시에는 그런 규제가 그리 심하지 않았습니다. 시골이기도 했고 미관이나 위생 문제에 그리 민감하던 시절도 아니었거든요. 그저 모두가 먹고 살기 바쁜 시절이었죠.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어머니의 반찬이 정말 맛있었다는 거예요. 멸치볶음 하나, 오징어채 무침 하나도 그 손끝에서 나오는 맛이 달랐습니다. 입소문이라는 게 무섭더라고요. 동네 사람들은 하나둘씩 자주 찾아와 반찬을 사갔고 어떤 날은 아침장이 열리자마자 금세 다 팔려버리기도 했습니다. 오죽하면 옆에 있는 다른 반찬들을 파는 아주머니들이 우리 어머니의 솜씨를 질투할 지경이었어요. 이모, 오늘은 멍게 무침 없어요. 어제 그거 맛봤는데 집 식구들이 난리였어요. 시원하니 비린맛 없이 아주 좋던데. 아이고, 벌써 다 나갔어요. 내일 새벽에 멍게 들어오면 그때 다시 무쳐올게요. 멍게 무침이 인기가 좋네. 이번에는 조금 삭혀서 젓갈로 만들어 볼까 싶었는데. 어머니는 늘 웃으며 그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그렇게 장사를 마치고 낮이면 어머니는 일찍 집으로 돌아오셨고요. 그 덕분에 저는 적어도 배고픔에 시달리며 자라진 않았습니다. 나중에 나이가 들어 서울로 올라오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며 깨달았습니다. 배를 곪지 않고 자란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이었는지를요. 서울 아이들은 밥 걱정 한번 안 하고 자란다지만 시골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이름은 어촌 마을이지만 바다가 있다고 다들 풍족하게 사는 건 아니잖아요. 특히 배 한 척 없이 인부로만 일하는 가정은 하루 벌어 하루 사는 게 보통이었으니까요. 그런 상황에서도 제게 끼니 걱정을 안 하게 해주신 부모님이 참 대단하시단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저는 이상하게도 통영이 마냥 좋지는 않았습니다. 예쁜 바다, 사람 좋은 이웃, 따뜻한 어머니의 손맛, 그런 모든 걸 뒤로하고 도시를 꿈꾸었어요.
이곳을 벗어나야 한다는 생각이 늘 머릿속에 있었죠. 그 시절에 저는 서울로 대학을 가고 그곳에서 취직해 살아가는 삶만이 유일한 탈출구라고 믿었습니다. 왜 그렇게 도시를 열망했을까요? 지금 생각해보면 갖지 못한 것에 대한 결핍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텔레비전 속 화려한 서울, 번쩍이는 간판과 지하철, 붐비는 거리들, 그런 것들이 제게는 막연한 동경이자 목표였던 거죠.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우리 동네엔 학원은커녕 과외를 해줄 선생님도 없었거든요. 대부분의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육지로 혹은 도시로 떠나버렸고요. 초등학교 고학년 무렵부터는 인터넷이란 걸 알게 되었지만 저희 집은 신호가 약해서 영상 하나 제대로 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중고등학생 시절엔 인터넷 강의를 듣기 위해 신호가 잘 잡히는 독서실이나 마을회관 같은 곳을 찾아다니곤 했죠. 그렇다고 공부만 할 수 있는 환경도 아니었습니다. 어머니가 반찬 장사로 조금씩 돈을 모아 조그만 반찬 가게를 내셨거든요. 비록 아주 작은 공간이었지만 장사가 잘 되면 반찬이 떨어지는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때마다 저는 어머니 일을 도왔습니다. 멍게 젓갈을 담그는 법도 그때 배웠어요. 이거는 멍게를 너무 세게 씻으면 안 돼. 향이 다 날아가. 알겠지? 알았어, 엄마. 아니, 매번 내가 손질을 돕는데 똑같은 소리 하는 거 안 지겨워? 근데 이거 젓갈 담그는 비율은 어떻게 알아? 고춧가루며 뭐며 그냥 대충 담는 것 같은데 매번 어떻게 맛있지? 그건 손맛이지. 많이 해봐야 손에 익어. 눈대중도 경험이야. 엄마도 이제 척하면 척척 박사 아니겠니? 방학이 되면 저는 통영 중앙시장에 나가 직접 반찬을 팔기도 했습니다. 손님 응대, 계산, 정산까지 맡아서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장사에 대한 감각도 익혔죠. 또래 친구들이 피서가고 놀러 다닐 때 저는 시장에서 멸치볶음을 통에 담고 있었던 겁니다. 때로는 그런 제 모습이 초라하게 느껴질 때도 있었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 시간들이 제게 얼마나 많은 것을 가르쳐 줬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저는 자라났고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고 싶다는 마음은 날이 갈수록 강해졌습니다. 통영은 여전히 아름답고 정겹지만 저의 꿈은 도시 한복판에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 저는 마침내 서울로 떠날 날만을 손꼽으며 버텼습니다. 서울의 명문대에 진학하는 것이 제 인생의 탈출구라고 생각했거든요. 제 또래 친구들이 바다를 보며 장난을 치고 여유롭게 시간을 보낼 때 저는 혼자 책상에 앉아 문제집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야, 서울 가서 뭐하게. 촌년이 서울 가봤자 구경이나 하지. 그러니까 그냥 여기서 장사나 배우지. 뭘 그리 애쓰냐? 나도 그냥 엄마 따라서 가게에서나 일할 것 같은데. 이런 비아냥을 들을 때마다 저는 속으로 이를 꽉 깨물었습니다. 누가 봐도 당연히 안 될 것 같았으니까요. 서울은 제게 너무 멀었고 배경도 정보도 도움도 없이 혼자 공부해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포기하고 싶진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해내는 사람이 되어야 했고 저는 그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결국 저는 장학금을 받고 서울의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합격 소식을 들었을 때 혼자 울었습니다. 정말 너무 기뻐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손을 꼭 잡고 우리 딸 진짜 대견하다며 우셨어요. 물론 그건 기쁨의 눈물이었죠. 그날 이후 저는 제 스스로를 인간 승리라고 불렀습니다. 시골 구석에서 혼자의 힘으로 서울에 있는 대학에 들어간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대학에 입학하고 나니 또 다른 벽이 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바로 말투였습니다. 저는 사투리가 심했어요. 그 작은 동네를 벗어난 적도 없었고 어릴 적부터 부모님은 일하러 나가 계시니 할머니와 함께 있는 시간이 많았거든요. 그 탓에 억양이나 말투가 완전히 경상도였어요. 서울에 처음 와서 만난 친구들이 사투리를 한 번만 써보라며 웃을 때 저는 마치 동물원 원숭이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누군가는 호의였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제게는 참 견디기 힘든 일이었어요. 저는 시골 출신이라는 걸 티내고 싶지 않았고 그걸 들키는 게 부끄럽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매일 거울 앞에 서서 발음 연습을 했습니다. 뉴스 앵커의 말투를 따라하고 억양을 고치려고 하루에도 수십 번씩 스스로를 체크했어요. 너 혹시 아나운서 같은 거 준비하는 중이야? 매일 발음 연습도 하고 뉴스도 엄청나게 보길래. 아, 시끄러웠어, 혹시? 나 사투리가 좀 심해서 억양 고치고 싶어서 연습하는 중이라서. 아, 진짜? 별로 거슬렸던 건 아니고. 근데 그런 것까지 고치려고 연습을 하다니 너 진짜 대단하다. 엄청 독한 것 같아. 그 말을 들었을 때 조금은 인정받는 기분이 들어 웃음이 났습니다. 그렇게 저는 점점 사투리를 고쳤고 결국 누가 봐도 서울 사람처럼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저는 대기업 마케팅 부서에 입사했습니다. 대기업이라는 이름이 주는 무게감은 컸지만 저는 신입답게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처음엔 남들보다 2배로 노력해야 인정받는다는 생각에 밤늦게까지 남아서 일하고 주말에도 자료를 정리했어요. 하지만 회식 자리에만 가면 또 다른 장벽이 나타났습니다. 출신 지역에 대한 은근한 비하였죠. 그 신입이 통영에서 왔다고 그랬나? 통영이면 거기 해녀 있지 않아요? 집에서 미역 말리고 그랬던 거 아니지? 이야, 통영이면 도대체 얼마나 먼 거야? 거긴 인터넷 돼? 휴대폰 터지고? 난 이상하게 그런 섬 동네 생각하면 롯데리아 같은 것도 없을 것 같다니까. 과장님, 요즘 롯데리아 없는 동네가 어딨어요. 깡시골에 가도 롯데리아는 있던데. 혹시 없는 거 아니지? 속에서는 천불이 나도 겉으로는 웃으며 넘겼습니다. 그게 사회생활이니까요. 하지만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그래, 내가 똑똑하게 일해서 보란듯이 보여주자 하고요. 그렇게 마음을 다잡고 프로젝트마다 누구보다 열심히 참여했습니다. 누구도 알아주지 않더라도 괜찮았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노력뿐이었거든요. 하지만 성실하게 일하면 누군가는 봐주는 법이더라고요. 저는 상사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았고 신입치고는 비교적 빠르게 승진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동기들이 공장 견학이나 서류 작업에 집중할 때 저는 거래처 미팅 자리에 함께 나가게 되었고 그렇게 세상을 더 넓게 보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예비 신랑을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제가 특별히 예쁘거나 집안이 좋거나 학벌이 대단해서 관심을 가진 건 아니었어요. 오히려 제가 맡은 발표를 차분하게 잘 해내고 동료들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모습에서 호감을 느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우리는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호감을 서로 표현하고 나니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것이 어렵지 않은 일이더라고요. 예비 신랑은 장난을 많이 치는 성격도 아니었고 말이 많은 편도 아니었습니다. 늘 조용하고 진중했죠. 나설 때와 나서지 말아야 할 때를 아주 명확하게 구분하며 행동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본인에게 피해가 오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는 성격이었기 때문에 일 처리에 있어서도 언제나 완벽을 추구했죠. 저는 예비 신랑의 그런 모습이 부담스럽게 다가오기보단 서울이라는 지역 특성과 잘 어울리는 도시의 남자 같다는 느낌을 받았죠. 제가 그렇게 갈망했던 서울이었기 때문에 서울이라는 이미지를 닮은 예비 신랑에게 저는 속수무책으로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그런 예비 신랑의 성향 덕분에 저도 많은 영향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저 역시도 그 사람과 함께 일을 하면서 이전보다 더 꼼꼼하게 살피고 챙기는 법을 배웠습니다. 처음엔 조금 버겁기도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익숙해졌고 저 역시 실수가 줄어들면서 일의 완성도가 높아지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 한 달, 1년 연애를 하면서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이라면 결혼 후에 큰 굴곡 없이 재미난 일이 넘치진 않더라도 안정적이고 평온하게 잘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요. 저도 나이가 1살, 2살 먹어가니까 먼 미래를 스스로 그려보기 시작했고 그 끝에 예비 신랑이 저와 함께 해준다면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할 거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생각을 저 혼자 하고 있을지도 모르니까 예비 신랑에게는 큰 티를 내지 않고 있긴 했었죠. 물론 친구들은 저에게 연애와 결혼은 완전히 다른 문제라고는 했지만
함께한 시간 동안 그 사람의 성격과 태도를 보면서 저는 점점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애를 시작한 지 2년쯤 되었을 무렵 자연스럽게 결혼 이야기가 오가기 시작했고 본격적인 준비를 위해 양가 상견례 자리를 마련해보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드디어 우리 두 사람이 함께 먼 미래를 바라보고 같이 걸어갈 수 있음을 인정하게 된 것이었어요. 저는 정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하지만 상견례라는 게 참 쉽지 않더라고요. 그저 밥 한 끼 먹는 자리가 아니라 가족과 가족이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마주하는 자리잖아요. 주변 친구들도 이미 시집간 이들이 많았기에 그 친구들이 하나같이 이렇게 말하더군요. 진짜 돌다리도 10번 찍어보고 건너. 가족 분위기 진짜 중요해. 결혼이라는 게 둘만 좋아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 너 우리 동기 중에 미희 기억나? 미희 시집살이 못 견뎌서 결국 이혼했잖아. 그 말이 농담 같으면서도 계속 마음에 남더라고요. 결혼은 단순히 두 사람의 일이 아니라 두 집안의 만남이니만큼 저도 걱정이 많았습니다. 게다가 저희 본가가 통영이라 거리도 꽤 멀어서 쉽게 오가기도 힘든 상황이었거든요. 일도 바쁘다 보니 주말에 통영까지 내려가는 게 여간 부담스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침 어머님께서 서울에 볼 일이 있다며 올라오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는 우리 엄마가 서울에 무슨 볼 일이 있나 싶었죠. 평생을 통영에서만 사신 분인데 서울에 지인이 있는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엄마, 서울까지는 무슨 볼일을 보러 와. 엄마가 여기에 뭐 아는 사람이 있다고. 얘는 내가 뭐 그럼 통영에 사는 지인들이 끝이게? 엄마도 아는 사람이 있어. 그리고 꼭 만나보고 싶다 그래서 아무튼 약속 있는 김에 자리도 마련하고 하자. 잘 됐다 싶었습니다. 예비 신랑과 엄마를 만나게 해드리고 인사도 드릴 겸 간단하게 얼굴을 보자는 마음으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날 엄마는 예비 신랑을 보고 저를 슬쩍 옆구리로 찌르며 웃으시더라고요. 야, 너 어쩜 저리 지혜비랑 똑 닮은 사람을 만났노? 정말로? 나는 우리 아빠랑 그이가 닮았다는 생각을 못했는데. 그리고 성격도 달라. 우리 아빠는 자상한데 그이는 조금 딱딱하잖아. 네 아빠가 자상하긴 뭐가 자상해. 무뚝뚝하고 자기 할 일만 신경 쓰는 사람이지. 근데 네가 결혼하겠다고 데려온 사람도 그렇더라. 아빠가 늘 나한테는 자상하고 다정한 사람이었으니까. 하긴 자식한테 하는 거랑 마누라한테 하는 거랑은 다른 건가? 네 아빠야말로 애정 표현 한번 제대로 해준 적 없는 상남자지. 근데 원래 딸은 아버지 같은 사람을 만나야 잘 사는 거라고 하더라. 난 마음에 든다. 아빠가 같이 와서 남자로서 딱 살펴봐줬어야 했는데 하필이면 뱃일하기 딱 좋은 절이라. 아버지도 서울에 함께 오셨으면 좋았을 텐데 아버지께선 뱃일로 바쁘셔서 서울까지 오시지는 못하셨죠. 그래도 예비 신랑은 엄마께 깍듯이 인사도 잘 드렸고 대화도 자연스럽게 이어가면서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친정 쪽은 인사를 마쳤고 이제는 제가 예비시댁 식구들을 뵐 차례가 되었습니다. 양가 상견례 일정을 잡고 식당에서 뵙기로 했습니다. 약속한 날 정장 차림으로 떨리는 마음을 안고 상견례 자리에 나갔습니다. 예비 시부모님을 처음 뵈었을 때 긴장도 많았지만 그래도 잘 웃으면서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대화 중 예비 시어머니께서 저에게 물으시더군요. 그런데 어디 출신이라고 그랬더라? 저는 조금 의아했어요. 예비 신랑이 분명 제가 통영 출신이라는 걸 말씀드렸을 텐데 말이죠. 그래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저는 통영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대학을 서울로 진학하면서 자리 잡게 되었고요. 그렇구나. 아니, 사투리는 어떻게 고쳤어? 신분 세탁을 제대로 했네. 통영이라고 말 안 하면 모르겠어. 출신 지역을 꽤 숨기고 싶었나 봐. 저는 조금 당황스러웠어요. 출신 지역을 숨기고 싶었다. 신분 세탁을 했다. 그 말 자체가 어감이 조금 이상하잖아요. 제가 마치 통영을 부끄러워한다는 듯이 말을 하시는데 저는 그런 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솔직하게 대학교에 입학을 하고 난 뒤에 발음 때문에 놀림을 받은 적이 있어서 뉴스를 보고 따라하며 사투리를 고쳤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 예비 시어머니께선 고개를 끄덕이시면서 혼잣말을 하시더라고요. 지방에 그것도 섬 출신인 걸 들키고 싶지 않았겠지라고요. 아니, 지방 섬 출신이면 뭐 전염병이라도 있는 건가요? 그런 게 아닌데 왜 혼자 제 마음을 정리해버리는지 이상하다 싶었죠. 예비 시어머니께서 저에게 하시는 질문들도 하나같이 요상했습니다. 통영에는 바다 말고 뭐가 있냐? 뭐 할 일은 있냐? 해산물을 말리거나 뱃일이나 하지 않겠냐? 그 질문들이 약간은 지역 비하 발언처럼 들렸습니다. 통영도 사람이 사는 곳이기 때문에 당연히 뱃일이라든지 장사를 제외하고도 일자리가 많았어요. 그런 식으로 은근히 서울이랑은 다르다 하며 벽을 치는 것 같은 말을 하시는데 저는 말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인지도 정확히 모르겠고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표정은 유지했지만 속은 꽤 복잡했습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통영이라는 지역에 나름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고 누구보다 열심히 노력해서 여기까지 올라왔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저의 출신이 마치 숨기고 싶은 흠결처럼 여겨진다는 그 말투와 시선이 너무 낯설고 차가웠죠. 하지만 예비 시어머니의 은근한 꼬집기는 그 자리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통영에서 서울까지 대학 오려면 공부 참 열심히 했겠네. 거기 학원이나 과외도 별로 없지 않아? 성격이 독하지 않으면 거기서 여기까지 못 오지. 회사에서도 잘 버티는 거 보면 참 독해. 그런데 회사에서 아무리 잘 버텨봐야 뭐해. 결국 애 낳으면 끝이잖아. 그 말투는 마치 칭찬 같으면서도 어딘가 모르게 사람을 불편하게 만드는 어투였습니다. 거기다가 결국 아이를 낳으면 끝이지 않겠냐고 말을 하시는데 순간 당황해서 숟가락을 내려놓을 뻔했습니다. 저는 결혼을 한다고 회사를 그만둘 생각이 전혀 없었거든요. 이걸 지금 말을 하자니 분위기가 이상해질 것 같았지만 제가 말을 하지 않으면 당연히 아이를 낳고 일을 그만둘 거라 생각하실 게 뻔했기에 할 말은 해야 한다고 생각했죠. 어머님, 저는 아이를 낳는다고 해서 회사를 그만둘 생각은 없어요. 그러자 예비 시어머니는 마치 예상치 못했다는 듯 살짝 놀란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그 눈빛에 제가 오히려 더 놀랐을 정도였습니다. 아니, 그럼 우리 아들은 어떻게 하고? 아유, 바다 냄새 풀풀 풍기면서 얼마나 오래 갈 수 있을 것 같니? 우리 아들은 서울 밖으로 나가본 적이 없다. 그래도 명절이 되거나 하면 통영에 가서 인사는 드려야죠. 뭐라고? 설마 1년에 한 번도 아니고 매 명절에 통영 가야 되는 건 아니지? 차 막히는데 그런 데는 나중에 휴가 내고 따로 다녀와. 괜히 우리 아들 피곤하게 하지 말고. 엘리트 코스 밟아서 서울 명문대 나와서 좋은 회사 들어간 거잖아. 그 말이 끝나자마자 저도 모르게 가슴이 벌컥 치솟았습니다. 제 고향을, 제 노력을 통째로 무시당한 기분이었거든요. 그래도 저는 웃으며 담담히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님, 저는 통영에서 엘리트 코스를 밟진 못했지만 서울에 있는 대학에 졸업해서 지금 우리 아드님과 같은 회사에 입사했답니다. 물론 그거야 뭐 알지만 부서가 다르잖니. 우리 아들은 핵심 부서에서 일을 하고 있잖아. 따지고 보면 예비 신랑이 있는 부서가 조금 더 주력 부서이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 차이를 굳이 저렇게 짚어가며 말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제 기를 죽이고 싶은 건지 아들 자랑을 하고 싶은 건지 그 의도를 알 수는 없었지만 저는 엄마가 평소에 하시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사람을 얕보면 안 된다. 무시받는 일이 있어도 네 품위를 먼저 지켜라 하시던 말씀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끝까지 웃으면서 받아쳤습니다. 속은 부글부글 끓었지만요. 솔직히 그 자리에서 다 뒤엎고 나가고 싶을 만큼 분하고 어이없었지만 어차피 시어머니들이 첫 만남에서 며느리 길을 잡으려고 일부러 그러는 경우도 많다고 친구들이 말했었거든요. 저도 만만한 사람 아니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 더더욱 단단히 웃으며 받아들였습니다.
결국 결혼 승낙은 받게 되었지만 예비 시어머니는 마지막까지 저를 시골 출신으로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분에게 통영은 여전히 촌이고 그 안에서 올라온 저도 그저 그런 여자였나 봅니다.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양가 상견례는 아버지의 뱃일 일정과 예비 시아버지의 일정이 맞지 않아서 조금 미뤄졌지만 결혼 준비는 바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터지기 시작했어요. 저희 엄마는 통영에 계시니까 직접 같이 다니며 상의하기가 어렵잖아요. 대부분의 결정은 제가 혼자 발품을 팔아가며 준비했고 엄마와는 전화로 상의하며 하나씩 해나갔습니다. 사실 힘들긴 했지만 오히려 제가 중심을 잡고 준비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비 시어머니는 제 노력을 전혀 인정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촌에서 올라와서 서울식 결혼 준비가 좀 힘들지 않아? 거기는 마을회관 같은 곳에서 잔치국수 말아 먹으면서 결혼식 올리는 거 아니니? 어머님, 통영도 다 웨딩홀 있고 그래요. 그리고 여기라고 별반 다르겠어요? 웨딩 플래너가 알아서 다 해주는걸요. 그래도 보는 눈이라는 것에서 급 차이가 나는 법 아니겠니? 아휴, 신혼집 인테리어는 대충 골랐니? 내가 네 안목을 믿을 수가 있어야지. 인테리어까지는 크게 신경 안 쓰려고요. 지금은 다른 데서 돈 나갈 일이 많으니까요. 이럴 줄 알았지. 신혼집 인테리어가 얼마나 중요한데. 집이야말로 그 집안의 재산을 보여주는 거나 다름없다. 몰딩은 무조건 오크로 해야지. 요즘 흰색은 촌스러워. 벽면은 실크 코팅으로 마감하고 주방은 펄감 있는 타일로 포인트를 줘야 요즘 스타일이지 않겠니? 예비 시어머니께서는 혼자서 이것저것 결정을 내리셨어요. 정작 신혼집에 들어갈 저와 예비 신랑은 그게 무슨 말인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깔끔하게 흰색 벽지만 바르면 충분하지 않나 싶었거든요. 사실 예비 신랑도 그런 인테리어에 딱히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신혼집 인테리어와 관련해서 전부 제가 원하는 대로 해도 된다고 말을 하던 사람이었는데 정작 예비 시어머니께서 나서니까 꼼짝도 못하고 찍소리 한 번은 못하지 않겠어요? 그래도 저는 꾹 참았습니다. 예비 신랑의 눈치를 보면서 혹시라도 제가 시어머니와 다투게 되면 예비 신랑이 중간에서 힘들어지지 않을까 걱정되었거든요. 하지만 속으론 결혼 전부터 이렇게 다 결정해버리시면 앞으로 나는 뭘 할 수 있을까 하는 불안함이 점점 커졌습니다. 그래도 예비 신랑을 사랑했기 때문에 모든 일이 잘 풀릴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시간이 한 달 정도 더 흐른 뒤 양가 부모님들의 바쁜 일정이 끝나고 드디어 상견례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상견례 장소를 어디로 정해야 할지 정말 많이 고민했어요. 통영에서 올라오시는 저희 부모님을 생각하면 남쪽 지방에서 만나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예비 시어머니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셨죠. 당연히 서울에서 해야지. 우리가 통영까지 내려갈 순 없잖아. 그 말 한마디에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먼 길 올라오는 건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말하시는 그 태도에 괜히 마음이 서운해졌습니다. 그래도 현실적으로 저와 예비 신랑이 출근 문제도 있고 하니 어쩔 수 없이 서울에서 상견례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예비 시어머니께서 굳이 5성급 호텔 레스토랑으로 식사 예약을 잡으셨다는 말을 들었을 땐 솔직히 당황스러웠습니다. 분위기 좋은 곳에서 상견례를 하는 것도 좋지만 혹시 일부러 그러신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더라고요. 부모님은 그날 아침 일찍 버스를 타고 기차를 갈아타며 10시간이 넘는 긴 시간을 들여 서울까지 오셨어요. 특히 엄마는 작은 선물꾸러미를 정성껏 준비해서 손에 들고 오셨는데 그 모습을 보는데 괜히 마음이 찡했습니다. 하지만 호텔에 도착해서 인사를 나눈 뒤 자리에 앉자마자 분위기가 이상하게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레스토랑 메뉴판이 전부 영어로 되어 있었거든요. 저희 부모님은 메뉴판을 보시며 살짝 당황하신 눈치였고 그런 모습을 예비 시어머니가 보더니 갑자기 깔깔 웃기 시작하셨어요. 어머, 시골 촌년이 읽지는 못해도 처먹을 줄은 알겠지? 메뉴판이 전부 영어로 되어 있는 게 우리는 익숙한데 그쪽은 익숙치 않으시죠?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저는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대놓고 공개석상에서 저희 엄마를 조롱하시다니요. 예비 시어머니는 메뉴판을 휙 던지듯 내려놓고 엄마 쪽을 쳐다보며 또 이어서 말씀하셨어요. 어머님, 지금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읽지는 못해도 처먹을 줄은 안다고요? 내가 뭐 틀린 말 했니? 사돈, 제가 꼭 궁금한 게 있거든요. 통영이면 정치색도 정해져 있지 않나요? 저희가 아는 당을 지지하시는 거죠? 나라 돌아가는 건 좀 아시나? 정말이지 이게 무슨 상황인지 믿기 힘들었습니다. 엄마는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그냥 얌전히 앉아 계셨는데도 그런 조롱을 받아야 했던 거예요. 저는 입술을 꾹 다물고 엄마의 손을 조용히 잡았어요. 이 자리에서 감정을 드러낼 수는 없었거든요. 하지만 주변 테이블에서 사람들이 힐끔힐끔 쳐다보는 시선을 느끼면서 얼굴이 점점 뜨거워졌습니다. 예비 시어머니는 일부러 목소리를 높이며 영어 메뉴판을 가리켰습니다. 이 자리에서 조롱하시는 말투로 이야기하시는 거 불편합니다. 저희 부모님 그런 취급 받으실 분들 아니세요. 내가 뭘 어쨌다고 그러니? 궁금한 거 물어보는 건데. 사돈, 이거 뭐라고 써 있는지 아세요? 한번 읽어보세요. 정말 저 순간에는 이 사람이 제정신인가 싶은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부글부글 끓는 마음에 저희 부모님께 죄송스럽기까지 했죠. 고작 제 결혼이 뭐라고 부모님의 평생을 조롱당하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벌떡 일어나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주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갑자기 호텔 매니저로 보이는 남성분이 허겁지겁 레스토랑 안으로 들어오더니 저희 테이블로 달려와 엄마 앞에서 허리를 90도로 꺾으며 인사를 드렸습니다. 미리 연락을 주셨으면 저희가 극진히 모셨을 텐데요. 연락도 없이 찾아오시고 뵙고 싶었습니다, 명희님. 그 한마디에 레스토랑이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옆 테이블에서 웃고 있던 사람들도 숟가락을 내려놓고 놀란 얼굴로 이쪽을 쳐다보았고 예비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굳어버리셨습니다. 저 역시 그 순간 너무 놀라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분명 엄마는 단정한 옷차림에 작은 선물꾸러미 하나 들고 오셨을 뿐인데 그런 엄마를 호텔 측에서 명희님이라고 부르다니 저도 처음 듣는 호칭이었습니다. 호텔 매니저는 한 발 더 다가서며 정중히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레스토랑에서 식사하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급히 달려왔습니다. 항상 배워보고 싶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것만으로도 영광입니다. 예비 시어머니의 표정은 그야말로 일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갑작스럽게 들린 명인이라는 호칭에 많이 놀라신 건지 눈이 순식간에 주먹만큼 커졌습니다. 호텔 매니저가 엄마 앞에 90도로 인사하며 외친 그 말에 시어머니는 어리둥절한 눈빛으로 저와 엄마 그리고 매니저를 번갈아가며 바라보셨습니다. 물론 저도 놀랐습니다. 저희 엄마가 호텔의 매니저급이 되는 사람과 무슨 인연이 닿은 건지 상상이 되지 않았었고 더불어 꽤 높은 사람이 저희 어머니께 고개를 숙이며 사정사정 하듯이 이야기를 하는 모습은 더욱 낯선 모습이었으니까요. 명희님, 이렇게 식사하러 오셨으면 미리 연락이라도 좀 주시죠. 제가 준비를 철저하게 했을 텐데요. 혹시 위쪽 프라이빗 룸으로 옮기시는 건 어떠신가요? 저희가 바로 안내해 드릴게요. 아니, 뭘 그렇게까지 해주신다고 그러세요. 부담스럽게. 매니저는 허리를 숙인 채 전혀 부담스러워하지 않으셔도 된다며 눈치를 살피듯 사정사정하듯 말씀을 이어갔습니다. 예비 시어머니는 그제야 저를 빤히 바라보시며 무슨 일인지 설명하려는 눈빛을 보내셨습니다. 하지만 저 역시 전혀 알지 못하는 일이었습니다. 도대체 엄마가 왜 명인이라는 호칭으로 불리는 건지, 그리고 호텔 매니저는 왜 이리도 공손한 태도로 모시려고 하는 건지 저도 당황스러울 뿐이었습니다. 엄마는 조용히 손사래를 치며 말했습니다. 아유, 메뉴도 전부 영어로 되어 있어서 저 같은 촌년은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는걸요. 그냥 집밥처럼 나왔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 부분도 레스토랑 측에 말을 해서 시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좋은 일경 감사합니다. 그리고 걱정 마세요, 명희님. 저희가 식사하시는데 불편함이 전혀 없도록 신경 써서 준비를 해드리겠습니다.
명희님 오셨다는 소식에 저희 대표님께서도 직접 내려오신다고 하셨습니다. 레스토랑에 영어로 된 메뉴판 하나밖에 없는 것도 수정을 해주겠다고 한 것도 놀라운데 호텔 대표까지 직접 내려와서 인사를 하겠다고 하니 마치 저희 어머니가 숨겨진 재벌가의 딸이라도 되는 것인가 하는 말도 안 되는 상상력을 가동하게 되더라고요. 물론 그런 상상을 한 사람은 저 하나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덤덤하게 앉아 계시는 아버지를 제외하고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도 뭘 알아야 같이 으스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딸에게는 이런 인맥을 비밀로 할 수 있는 건지 신기할 뿐이었죠. 그래서 저는 슬쩍 어머니의 옆구리를 찔러가며 어떻게 된 인연인 건지, 아니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조용하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께서는 통영에서부터 준비를 해오셨던 아주 작은 선물 봉투를 꺼내어 예비 시어머니 앞에 놓으셨습니다. 사실 그 내용물이 뭔지 궁금했었는데 포장이 꽁꽁 되어 있어서 가늠조차 안 되었던 것이었거든요. 예비 시어머니께서도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이 궁금했던 것인지 슬쩍 받아서 열어보시더라고요. 그전까지는 그 선물에 대해서 일절 궁금한 것이 없는 사람처럼 시큰둥하게 구셨는데 말이죠. 아니, 이게 뭐예요? 이거 통영에서 직접 담근 멍게젓이에요. 제가 이건 좀 잘 만들거든요.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선물만 멍하니 내려다보고 계셨습니다. 그 모습이 꼭 방금 전 우리 엄마를 시골 촌년이라고 조롱하던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였어요. 아마 좀 당황을 많이 하신 것 같았습니다. 보통의 선물이라 하면 물건을 주고받지 직접 만든 음식을 상견례 자리에서 주고받진 않으니까요. 아니, 이런 걸 왜 저한테 주시는지 잘 모르겠네요. 저는 해산물을 별로 안 좋아해서요. 아이고, 그러세요? 근데 이 멍게젓갈은 비린맛이 많지 않아서 드시기 깔끔하실 겁니다. 얼마 전에 서울에 잠깐 올라온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이 호텔 대표가 우리 가게에 직접 찾아와서 젓갈을 맛보더니 호텔 납품 좀 해달라고 사정사정을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양도 못 맞추고 체력도 예전 같지 않아서 정중히 거절했죠. 그래서 이어지게 된 인연이었던 것입니다. 옆에서 이야기를 듣고 있던 매니저가 황급히 말을 덧붙였어요. 맞습니다. 저희 대표님이 통영까지 내려가셨을 정도예요. 저희 호텔에서 멍게젓갈을 메인 요리 중 하나로 올리려고 했는데 명인께서 대량은 어렵다고 하셔서 그래도 혹시나 해서 팝업 행사라도 며칠만 해주시면 안 되겠냐고 간청드리는 중입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그제야 모든 상황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엄마가 서울에 볼 일 있어서 올라왔다고 하셨던 게 사실은 이 호텔과의 미팅 때문이었던 겁니다. 그런데도 저에게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던 이유를 묻자 엄마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 그렇게 중요한 일이 있었으면 나한테 조금이라도 언지를 주지 그랬어. 엄마도 혼자서 알아서 잘할 수 있어. 너 회사 일도 바쁜데 이런 이야기까지 알면 괜히 신경 쓸까 봐. 엄마는 그냥 조용히 다녀왔어. 그 순간 저는 엄마가 세상 그 누구보다 자랑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어떻게 안 그럴 수가 있었을까요? 제가 알고 있었던 엄마는 통영 바닷가에서 매일같이 바다 내음을 맡으며 손수 젓갈을 담그던 분이었습니다. 무릎이 성할 날이 없고 손엔 늘 장갑 자국이 남아있던 그 손으로 만든 멍게젓이 전국 최고급 호텔에서 그렇게까지 원하고 수소문하던 맛이었다니요. 우리 어머니는 통영에서도 손꼽히는 젓갈 명인이었고 특히 멍게젓 하나는 따라올 사람이 없을 정도로 명성이 자자했더라고요. 그동안 입소문만으로 퍼졌던 그 맛을 이 호텔 대표가 우연히 접하고는 직접 찾아올 정도였던 겁니다. 호텔 측은 이제라도 며칠만 와서 팝업 행사라도 열어달라며 VIP 룸까지 제공하겠다고 애원하는 상황이었고 엄마는 여전히 난색을 표하고 계셨습니다. 본인은 그냥 시골 장사꾼인데 무슨 VIP 룸이냐면서요. 몸도 힘들고 그냥 이맛 나는 단골들만 챙기면서 조용히 살고 싶다고 하셨었죠. 그 말이 그렇게 소박하고 따뜻하게 들릴 수가 없었습니다. 반면 시어머니는 아까 그 당당함은 온데간데 없고 입을 꾹 다문 채 얼굴이 창백해져 있었습니다. 아마 속으로는 수많은 생각이 오갔겠죠.
조금 전까지 우리 엄마를 촌년이라고 조롱하고 무시하던 그 모든 말들이 그대로 본인에게 되돌아오는 듯 했으니까요. 주변 분위기는 말 그대로 싸늘했습니다. 호텔 직원 몇 명도 정중히 엄마에게 인사를 건넸고 다른 손님들 역시 상황을 알아차렸는지 조용히 분위기를 살피는 모습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모든 시선을 견디기 힘들었는지 고개를 숙인 채 물도 제대로 들이켜지 못하셨습니다. 본인이 남에게 했던 조롱과 무시가 역으로 돌아온 셈이었으니까요. 분위기가 순식간에 뒤바뀌었네요. 저희 안 사람이 너무 경고망동하게 행동한 것 같습니다. 제가 대신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예비 시아버지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희 어머니는 그저 사람 좋은 웃음만 지으셨습니다. 그 미소엔 미안함도 억울함도 분노도 없었습니다. 마치 다 이해하고 감싸주는 어른의 미소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게 더 속상했어요. 어머니는 그 어떤 사과 한마디도 받지 못한 채 모욕을 넘기셨는데 그걸 보는 제 마음은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예비 시어머니께서는 여전히 입을 꾹 다문 채 아무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아니 애초에 잘못한 것이 없다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그러니 제 기분이 나빠도 너무 나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언제는 통영 바다 냄새가 몸에 밴 것 같다고 하시며 영어는 읽을 줄 아는 거냐는 모욕까지 하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선 국내 최고급 호텔의 대표가 직접 초빙하고 싶어하는 분이라는 걸 알게 되었음에도 단 한마디의 칭찬도 없이 입을 꾹 다무시는 모습에 저는 이런 분들과 가족이 된다는 것이 도무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친구들이 늘 말하던 조언이 떠올랐습니다. 결혼이라는 건 가족과 가족 간의 화합이라니까. 둘만 좋으면 뭐해. 나머지 가족들도 좋아야지. 꼭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 결혼이라는 건 단순히 사람만 보고 하는 일이 아니라고 했죠. 아무리 예비 신랑이 저에게 잘해주고 사랑한다고 해도 이건 아니었습니다. 막말로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무시당하고 조롱당했는데 그걸 단 한 번도 말리지도 사과하지도 불편해하지도 않았던 사람입니다. 결혼하면 제가 무슨 고생을 하게 될지는 불보듯 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식사하시죠. 호텔 매니저님께서 알아서 준비해 주신다고 하니 기대되네요. 제가 사돈 아니면 언제 이런 호사를 누려보겠습니까? 아무도 대꾸가 없는 와중에도 예비 시아버지께서 어떻게든 분위기를 좋게 이어가시려는 듯 억지로 사람 좋은 웃음을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말조차 저에게는 허전하게 들릴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다가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그리고는 테이블에 놓인 메뉴판들을 하나씩 정리해 한쪽으로 밀어두었습니다. 이 메뉴들은 좀 치워주시겠어요? 사람 좀 불러주세요. 그러자 매니저가 다가와 메뉴판을 조심스럽게 정리해갔고 저는 다시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다들 이게 무슨 짓인가 싶은 얼굴로 저를 쳐다봤죠. 아니, 메뉴판을 왜 치우니? 나는 아직 제대로 보지도 못했는데. 뭐 알아서 가져다 주신다고 해도 코스에 뭐가 나오는지는 알아야 할 거 아니니? 이런 분위기에서 식사를 하자고요? 저는 못하겠어요. 오늘 자리는 여기까지인 것 같네요. 예비 시댁 식구들은 모두 벙찐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말문이 막혔는지 누구 하나 쉽게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들을 바라보며 또박또박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무래도 이 결혼은 아닌 것 같다고 말입니다. 그렇게 폭탄을 투척해버리자 다들 입만 떡 벌리고 제 얼굴만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아니, 그렇게 상대방을 무시해놓고 이런 결과값 하나를 예상 못했다는 것도 아나무인한 태도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본인들이 우위에 있다고 착각이라도 하는 건가 싶었죠. 저의 그 말 한마디에 순간 공기가 확 굳었습니다. 예비 시어머니는 자리에서 몸을 약간 앞으로 숙이며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상견례 자리에 나와서는 어른들 앞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니? 너무 버릇없지 않니? 정말 버릇이 없는 게 제 이야기일까요? 어른이 어른다워야 어른이지 않겠어요? 아줌마께선 저희 어머니께 지역 무시 발언을 하셨고 영어는 못 읽는 사람 아니냐며 조롱하셨죠. 그런 모습을 보면서도 단 한 번도 사과하신 적 없으셨잖아요. 아줌마?
너 지금 말 다 했니? 이게 아주 막 나가자는 거구나. 예비 시어머니께선 저의 아줌마라는 발언에 마치 건수라도 하나 잡은 사람처럼 신나서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라고 그 목소리와 분위기에 기가 죽을 건 아니었죠. 이미 제 마음이 굳어졌는데 제가 거기서 눈치를 봐야 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네, 다 했습니다. 그런데 왜요? 아줌마는 저한테 너라고 부르시면서 저는 아줌마라고 부르면 안 되는 건가요? 아줌마가 저한테 뭔데요? 아직 결혼도 한 것도 아닌데 남인데 말이죠. 아니 왜 그래? 여기서 얼마나 더 분위기를 험악하게 가져가려고. 앉아서 차분하게 이야기하자. 사람들이 쳐다보잖아. 하지만 저는 자리에 다시 앉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이 와중에도 남들의 시선을 생각하는 예비 신랑의 태도 때문에 마음이 이미 결정되어 있었거든요. 저는 그 사람과 함께 미래를 그릴 수 없다는 걸 그 자리에서 분명하게 느꼈습니다. 결혼은 둘만의 문제가 아니라고들 하잖아요. 저도 오늘에서야 그 말의 의미를 뼈저리게 알게 되었습니다. 조용히 핸드백을 집어들고 저는 식탁 너머로 예비 시댁 식구들을 한 번 더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위아래로 못 볼 꼴을 봤다는 식으로 흘겨보니까 다들 기가 막히다는 얼굴을 하더군요. 사람들이 쳐다본다고? 아니, 우리 엄마가 아까 니네 어머님한테 조롱당할 때는 사람들이 쳐다봐도 아무 말 안 하더니 이제 와서 왜 그래? 아까 그 상황이랑은 다르잖아. 지금 이렇게 해봐야 나중에 더 민망해진다니까? 상황이 다르다고? 왜 다른데? 아, 그때는 그냥 없는 사람에게 무시를 하는 발언만 했던 건데 호텔 매니저가 와서 엄마한테 굽신거리니까 뭔가 달라 보여? 정말 기가 막히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순간에 아무 말도 못하고 조용히 앉아만 있었던 그 사람이 이제 와서 사람들이 본다고 진정하자고 하니 이 결혼 도저히 답이 안 보였습니다. 예비 신랑처럼 나서야 할 때 못 나서는 사람이랑 결혼이라도 하게 되면 제 인생이 얼마나 꼬이게 될지 선명하게 그려지더라고요. 예비 신랑은 제 씩씩거림에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거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이 정도 말을 했으면 스스로 눈치를 챌 법도 한데 제 입으로 꼭 그 말을 들어야겠다고 하니 답답하더라고요. 저는 이별을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이런 꼴 보고도 결혼하면 미친 사람 아니겠어요? 파혼하자고 말을 하니 예비 신랑의 눈이 커지면서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파혼이라고? 아니, 상견례 자리까지 마련했으면서? 아직 결혼 준비 제대로 한 것은 없으니 파혼도 아니고 이별이지 않겠어? 헤어져. 진심이야? 나랑 헤어져도 후회 안 할 것 같아? 이건 또 뭔 소리야? 후회를 내가 왜 해야 하는 건데 해도 당신이 해야지. 어디 가서 나 같은 여자 찾을 수나 있겠어? 엄마, 아빠, 일어나, 가자. 마치 그 말을 기다리기라도 했다는 듯이 아버지께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시더니 어쩔 줄 몰라 하는 어머니를 보며 웃으며 말하셨습니다. 어디 저런 비겁한 쭉정이가 나랑 똑 닮았다고 그래? 당신도 사람 보는 눈이 없어. 저희 가족이 전부 자리에서 일어나자 호텔 매니저가 급히 달려와서는 어디 가시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음식이 곧 나온다면서 붙잡으려 했죠. 그때 어머니께서 예비 시댁 식구들을 딱 보시더니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의 희열은 다시 생각해도 짜릿합니다. 저 인간들이랑 같이 밥 먹고 싶지 않네요. 아까 말씀드린 VIP실로 안내해 주세요. 호텔 매니저는 빠르게 상황을 파악하고 고개를 끄덕이며 곧 대표님도 오실 예정이라면서 새 자리로 안내해드리겠다고 하더니 바로 저희를 VIP실로 안내했습니다. 저희 셋은 아무 말 없이 그쪽으로 향했고 예비 시댁 식구들은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어안이 벙벙한 얼굴로 저희를 쳐다보기만 했습니다. 자리를 옮긴 뒤에서야 저희도 긴장이 풀렸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호텔 대표가 직접 VIP실로 찾아왔습니다. 직접 인사드리고 싶었다며 호텔에서 우리 어머니의 멍게젓갈을 정식으로 납품받고 싶다고 정식 계약 제안을 하더군요. 그리고는 멍게젓갈을 명품 브랜드로 만들어보자는 제안까지 했습니다. 고민을 좀 해봐야겠다며 어머니는 조심스럽게 대답하셨지만 호텔 대표는 그 자리에서 공장 섭외도 끝났다고 하며 본인이 직접 통영까지 찾아온 이유가 그것이라고 했습니다. 정말 애걸복걸이 따로 없었습니다. 결국 어머니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내건 멍게젓갈을 만들어 호텔과 백화점에 납품하기로 하셨습니다.
대표가 직접 나서서 유통 경로도 확보해주고 품질 관리를 위한 시스템까지 제안하니 엄마도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셨던 거죠. 그 사실을 뒤늦게 들은 예비 시어머니는 무례했던 행동에 대해 사과하러 찾아왔습니다. 너무 속보이지 않겠습니까?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죠. 지금껏 받은 상처를 그렇게 가볍게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다고요. 저는 다시는 그 집안과 잘해볼 생각은 없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결국 저는 예비 신랑과 깔끔하게 이별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께서는 멍게젓갈 사업으로 요즘 정말 바쁘게 지내고 계십니다. 호텔 납품 물량을 맞추는 것도 쉽지 않은데 상품화까지 하시면서 일부 백화점과의 계약도 성사되었기 때문입니다. 빠르게 많은 양을 유통하면서도 품질을 유지하려다 보니 정신없이 바쁜 나날이 이어지고 있죠. 저도 틈틈이 어머니의 일을 도우며 회사 일까지 함께 병행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하루하루가 얼마나 바쁜지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도 모를 정도예요. 그런데도 마음만은 아주 평온합니다. 내가 나 자신을 지켰다는 자부심 덕분이겠죠. 예비 신랑은 그 뒤로 회사로 저를 찾아와 몇 번이나 빌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고 쪽팔려서 얼굴도 못 들이밀겠다는 말을 마지막으로 제 눈앞에서 완전히 모습을 감췄습니다. 주제 파악은 꽤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지금 돌아보면 그날의 결단이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 중 하나였습니다. 저와 엄마, 그리고 아빠, 우리는 그렇게 또 한 번 서로를 지켜주었던 거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상처를 준 이들에게 얽매이지 않고 더 당당하고 단단하게 살아가기로 결심한 순간이었죠. 지금은 후회 없는 선택이었다는 걸 확신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비겁함보다는 용기를, 침묵보다는 단호함을 택한 결과가 제 삶을 더 단단하게 만들었어요. 상처는 이때 교훈은 남겨두기로 하고 이만 사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